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휠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하철 이동시간 비교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서울장차연은 앞으로도 지하철의 안전대책 마련과 환승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라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장애아동은 입학 거부당하는 현실. 그 이유는 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증장애 아동의 교육권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기획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광화문역에서 해화역까지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보셨나요? 무려 약 1시간 15분이 소요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이병기 씨와 후배 이준수 씨는 광화문역에서 해화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광화문역에서 해화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을 탑승한 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한 뒤 해화역에서 도착해야 합니다. 광화문역을 출발해 약 20여 분 후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 환승 시간이 길기로 소문난 이곳. 두 사람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 이용객이 많아 매우 복잡한 곳인데요. 5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동안 두 사람은 두 번의 리프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좁은 계단 사이로 환승객들과 리프트가 맞닿아 있어 아무리 역 관계자가 리프트 옆에서 동행을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하잖아요. 승강기를 설치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겹게 도착한 지하철 4호선 해화역. 다행히도 해화역은 역사 바깥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출발한 지 약 1시간 15분 후 해화역 근처의 노들야학에 도착했습니다. 비장애인과 비교해보면 소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이 이동하는 동안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 불리는 휠체어용 리프트는 매우 위험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조상의 어려움과 예산의 부재를 이유로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하철의 안전대책 마련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폴리텍대학이 장애인의 안전운행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인 차량 무료 점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공단과 폴리텍대학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수 캠퍼스에서 다음 달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점검을 원하는 장애인은 내달 4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지금쯤 대부분 유치원에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 주변엔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증장애가 있는 아동들인데요. 정유림 기자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7살 규리. 규리의 지적 발달 능력은 생후 100일 남짓 수준입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누는 것조차 어려워 온종일 엄마 아빠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한창 어울려야 할 시기. 하지만 중증장애가 있는 규리에게 유치원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못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좀 천천히 크는 아이지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됐었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속으로는. 네. 규리가 번번이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한 이유는 혼자서는 신변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지 또 배변 이제 훈련해서 된 건지 말을 할 줄 아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다 퇴짜를 내니까 갈 데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는 작년 기준으로 6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 수는 매년 3천여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 유아들은 유치원 선택의 자유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한 게 현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제3조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의로 유치원에 입학 문의 전화를 해본 결과 대다수의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에서는 중증장애 유아의 입학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통 학교 병설에서는 이렇게 특별 선생님 계시잖아요. 혹시 병설 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병설이나 국공립 같은 데는 이렇게 그런 시설도 같이 화장실이라든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난해 장애아동 의무교육 대상자 범위가 만 5세에서 3세 이상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장애 영유아, 특히 중증장애아의 경우 이 혜택을 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증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유치원에 갔다가 맡겨서 당당하게 맡길 수 있는 구조인가. 하지만 어렵사리 유치원에 발을 들여놓아도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의 수가 부족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생 4명당 1명의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법정 정원 16,831명 가운데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명뿐. 교육부가 정한 법정 정원 확보율에 크게 못 미칩니다. 교사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아마 유치원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자세는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작년도 유치원의 특수학급과 전일제 통합학급에 다니는 학생 수는 정부가 추산한 학령기 미취학 장애 아동의 약 34%에 불과했고 편의시설과 보조기기 등 학습용 기자재의 수 또한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유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중증장애 유아도 가르치고 교육하라라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예산과 좀 더 많은 교사, 보조인력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가 올해 특수학교의 인건비와 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5억 원가량 늘어난 461억 원 선. 하지만 이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직도 장애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생애 주기를 놓고 볼 때 유아기는 발달이 최적화되는 때이므로 이 시기의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생애에서 가장 그 시기에 발달해야만 되는 자기 시기에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특수교육 지원이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하죠. 그 시기의 발달 가업을 이제 나중에 이루려고 하면 훨씬 더 힘이 들죠. 나중에 초중등 시기에 교육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발달적 교육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있다는 말, 비단 비장애 유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 중증장애가 있는 유아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복지부가 사망자 약 32만 명에게 639억 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했는데 네. 이 감사원이 복지부를 감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게 잘못 지급이 됐다고 하네요. 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죠. 이 사통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좀 부실하게 구축하고 또 부실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이 복지 예산이 상당히 누수가 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2만 명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이들에게 639억 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상당히 좀 부실 운영이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이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일단 왜 이렇게 잘못됐나를 따져봤더니 유관 기관으로부터 잘못된 자료를 그냥 자동 반영을 했던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고 이게 또 수급 자격 등을 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입력 오류에 따른 이 과오 지급 사례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이 소득 재산 자료를 즉시 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 반영 지연 등으로 해서 연간 한 750억 원 이상의
과오 지급된 사례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뭐 이렇게 본다면 역시 뭐 총체적 부실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도 뭐 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전산망에 의거해서 복지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 역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 부정 수급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통망이라는 걸 사실 복지부에서 운영에 들어갔는데 네. 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이 서로 이렇게 유관기관까지 협조가 잘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건강보험공단, 뭐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가 사실은 잘 연관이 잘 돼 있어서 즉시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결국 사통망이 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간에 어떤 네.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난 5월이죠. 경기도 소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횡령한 네. 사건으로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했는데 네. 이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경기도 소재 한 그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상당히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에 직권조사를 한 결과 뭐 폭행과 상해 또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 장에게는 폐쇄 권고를 좀 했습니다. 일단 뭐 지난 5월에 뭐 문제됐던 이 내용들 좀 살짝 살펴보면 일단 그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독방에 감금하는 등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외에도 뭐 가상의 시설을 만들어서 이 시설을 통해 3,800만 원의 부당 수급을 받는 이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7명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유용하는 등 정말 총체적인 이 부실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검찰에서 물론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비슷한 일들에서 보면 해당 소재에 있던 그 장애인들이 다시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좀 더 인권 침해 같은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뭐 시설 폐쇄 조치까지 내려진 사항에서 뭐 다시 입소하는 일은 없을 것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같습니다. 네. 뭐 현재 인권위 조사는 끝났고 이 검찰의 수사만이 남았는데 뭐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기도가 정책을 세우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을 세우기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정책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선 온라인 게임 중독과 청소년 성범죄,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밖에 1년에 한 번씩밖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0대 성범죄 가해자 수는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1.5명. 일본보다 10배나 많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09년 5,600여 건에서 지난해 189%나 늘어났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혜자들의 의견을 세심히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정책 수립 전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그 실효성 있는 어떤 그 계획들을 대책들을 좀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또 하고 또 우리 정부에다가 또 건의할 것은 또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얼만큼 효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경북 지역 각 장애인 단체들이 도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장애 비장애 유아 통합 캠프는 장애 아동 보육 선진화 정책 실현을 위하여 장애 유아가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통합 풍토 조성을 위하여 포항 칠포 해수장에서 여름 캠프를 가졌습니다. 이날 캠프에는 200여 명의 장애 비장애 유아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모래성을 쌓아가며 물놀이를 즐기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항상 교실에서만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오늘은 또 통합 캠프로 인해서 또 장애 아동과 또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넓은 곳에서 같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특히 해병대 군인들이 제공한 보트에는 어린 유아들의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보트 체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 간의 접촉 기회가 없다 보니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나시피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경주지체장애인협회는 경주 나정해수장에서 장애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의 조직과 단합을 강조하는 학예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니 저마다 누구 할 것 없이 바다에 텀벙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하죠. 장애인들하고 같이 오니까 좀 마음이 편하고. 예? 나비 효과처럼 장애와 비장애의 두꺼운 장벽을 허물다 보면 언젠가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복귀TV 뉴스 한종원입니다. 미국 입양아동과 교포로 구성된 샛별예술단이 전북 완주군을 찾아 특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 선보인 전통예술 공연.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 문화예술촌. 조용한 마을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한마당이 펼쳐지던 지난 17일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입양아와 교포들로 구성된 샛별예술단이 복지TV 행복나눔 콘서트를 통해 완주군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샛별예술단은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손을 놓아버린 우리 미국에 입양 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배워서 공연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샛별예술단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마음의 정도 나누는 그런 뜻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5년 시애틀에서 입양 어린이들로 시작돼 교포 어린이들까지 함께하고 있는 샛별예술단은 국악과 무용 등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1,700여 차례 공연을 펼치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했구나. 그런 게 참 감탄스럽고 또 고맙고 훌륭하게 잘 컸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단원들이 직접 배운 가야금으로 아리랑 퓨전 공연을 펼치고 숲을 주제로 한 창작 무용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특히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들까지 함께한 사물놀이 한마당 등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보람있고 우리들이 큰 사랑받는 공연이었는데요. 이런 공연 저런 공연 다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누리는 단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샛별예술단의 공연이 전 세계에서 빛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여수 지역 객가기를 활용한 여수관광 발전 전략 모색 전문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객가길 브랜드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경우 제주대 교수를 비롯한 4명의 전문가 주제 발표와 김유아 의원 등 4명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객가길 개발의 선행 조건으로 생태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앞서 중증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조항조차 지키지 못하는 한국의 특수교육 현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